자, 교재 31쪽 우리 지난번에 북벌론과 조선중화주의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리고 넘어가서 조선의 통치체제가 임진, 외란과 병자, 호란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살펴봤어요. 그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라는 부분까지 수업을 했었죠. 그죠? 비변사는 원래 비상시에 소집되는 임시회의기구였다. 하지만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자 상설기구화되었고 원래 군사적인 일들만 담당하는 곳이었으나 상설기구화가 되면서 일반 행정까지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최고의 권력기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권력기구가 나중에 안동 김씨 같은 세도 가문에 의해서 장악되었기 때문에 이 안동 김씨로부터 왕권을 회복하고 싶어했던 흥선대원군 같은 사람이 이 비변사를 합파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자, 이번 시간에 임진, 외란과 병자, 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의 통치체제가 어떤 부분들이 변했는지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크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임진, 외란과 병자, 호란입니다. 그만큼 이 양난이라고 하는데 이 두 차례의 전쟁은 조선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충격을 안겨준 전쟁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조선은 국방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제도의 개혁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중앙에서는 5군령 체제로 가게 되고 지방에서는 밑주십시다. 소국원 체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5군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조선 전기랑 뭐가 달라졌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조선 전기의 조선의 중앙군, 그러니까 수도와 그 주변을 지키는 군대는 5위 체제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핵심은 무엇이냐? 조선 전기에는 5위라고 하는 이 5위 군사적인 체제는 어떤 체제였느냐? 밑주십시다. 의무병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군사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의무병이 뭔가요? 의무병. 원래 직업이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원래 직업은 다른 겁니다. 대부분 다 농민이죠. 자,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몇 년에 한 번씩 군인이 되는 병사를 가지고 의무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나중에 의무병이 될 겁니다. 그죠? 군대를 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조선 전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느냐? 임진왜란 이전에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200년 가까이 전쟁이 없다 보니까 세금이라도 차라리 제대로 잘 걷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농민들에게 국방의 의무 대신에 세금 더 내게 하는 제도가 실시되었죠. 혹시 기억나나요? 반군 수포제라고 하는 제도였어요. 그죠? 국방의 의무 대신에 군포를 부과하는 제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의무병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이 임진, 외란 초기에 조선이 큰 피해를 입었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양난을 겪으면서 조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오른쪽에 밑주십시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인,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상비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5군영 체제는 거기 빈칸에 들어간 말도 5군영이에요. 5군영 체제는 의무병 체제가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는 직업군인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군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사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훈련도감, 어영청, 총육청, 수어청, 금이영 같은 이 5개의 부대를 일컬어서 5군영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고, 조선 전기와의 핵심적인 차이는 의무병이 아니라 직업군인 체제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방군제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양인 개병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양인은 모두 다 병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도예요. 양인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따가 선생님이 신분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천인, 노비가 아니면 모두 다 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국방의 의무는 양반이나 농민이나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양반님들이 농민들이랑 같이 무기를 들고 국방의 의무를 행하고 싶었을까? 그렇지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죠? 양반은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의무를 이미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까지 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국방의 의무로부터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농민들만 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양난을 겪으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동원되어야 된다. 총력전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속오군은 밑줄칠게요. 양천혼성군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두가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동원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양천혼성군으로 형성된 게 바로 이 속오군 체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양반들은 아래 것들이랑 함께 무기를 들고 싸우고 싶었을까요? 국방의 의무는 천한 것들이라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양반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양천혼성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유추십시다. 누구만 부담하였다? 농민이나 노비만 부담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나중에 조선 후기에 영조 때 가게 되면은 사실 농민들에게 지어지는 국방의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비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아까 이야기했어요. 군대 가는 대신에 나라에 세금 더 내는 제도 뭐라 그랬죠? 반군 수포제 같은 경우도 계속 실시가 되거든. 그러니까 농민들은 군대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내는데 또 동원돼야 되느냐? 이거 지나친 부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조 이후에는 실제로 누구만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게 되었느냐? 노비들만 지방의 소고군에 편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노비들의 군대다라는 의미에서 천예군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다라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양난을 거치면서 조선의 통치체제에 무엇이 변화했는가? 우선은 군제의 변화부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썩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요거는 조금 중요해요. 밑주십시다. 수치체제의 개편이에요. 양난을 거치면서 조선의 세금제도도 개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양난을 거치면서 조선의 세금제도 왜 개편해야 되느냐? 왜 개편해야 했을까? 지난 시간에 양난을 거치면서 원래 150만 결 정도 되던 조선의 농지가 50만 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농업이 파탄이 났어. 그죠? 완전히 폭망을 했다고. 이런 상황에서 예전이랑 똑같이 세금을 걷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죠? 백성들의 삶이 훨씬 더 어려워졌는데 이전이랑 똑같은 식으로 세금을 걷어서는 안 됐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러면 양난 이전의 조선의 세금 제도는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었어요. 양난 이전의 조선의 세금 제도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난 이후에 어차피 그것을 고치기는 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수치 제도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난 이후의 수치 제도의 개편은 농민들이 지어낸 세금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을까? 농민의 부담을 늘리는, 줄여주는,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수치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시다.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농민들의 삶이 지금 너무나 어떻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를 개편을 해야 믿으실게요.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국가 재정도 계속해서 확보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밑줄 칩시다. 영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되었어요. 이것은 토지세에 관련된 법으로서 1결당 4두의 최저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뭔 소리인지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이죠. 세종대왕 때 토지세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구등법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연분구등법이라고 하는 제도는 무엇이냐면요, 매년마다 그 해가 농사가 잘 됐는지 망했는지 풍년인지 흉년인지가 따라 이제 수확량이 달라지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세금을 걷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풍년이면 세금 많이 내게 하고 흉년이면 세금 적게 내게 하는 제도가 바로 연분구등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그 해가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느냐, 풍흉에 따라서 제일 농사가 잘 된 해다라고 하면은 1결당
올해가 정말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된 최고의 풍년이다 라고 하면은 토지 1결당 쌀 20두를 세금으로 내게 했고요. 올해가 너무너무 망한 해다, 농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세금 내기 너무 힘들어 보인다 라고 하면은 1결당 4두를 걷도록 한 법이 바로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연분구등법이라고 하는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20도에서 4도까지 총 몇 개의 단계로 나누었을까? 몇 단계로 나누었을까? 9단계로 나눴으니까 구등법이겠지, 그치? 자, 그게 바로 연분구등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양난 이후의 조선의 농업 상황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 이전에 매년 흉년이었을 때, 아주 심한 흉년이었을 때와 다를 바가 없이 굉장히 상황이 악화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어떤 세율을 때리자? 가장 낮은 세율을 매기자, 그렇게 영원히 고정시켜버리자 라고 한 게 바로 영정법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개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냐면요,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자, 사실 대동법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에 따라서 뭐 의견이 조금 갈리긴 합니다만은 대동법이 조선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 굉장히 훌륭하고 성공적인 개혁이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거든요. 대동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좀 할게요. 자, 대동법이 시행된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방납의 폐단 때문이었습니다. 대동법이 시행된 배경은 방납의 폐단이었어요. 글씨가 좀 깨졌는데, 방납의 폐단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봤나요? 한국사 시간에? 네, 자, 방납의 폐단이란 무엇이었느냐? 조선시대 때 농민 백성들이 나라에다가 내야 하는 세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공납이라고 불리는 세금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나라에다가 무엇을 내야 하는 세금이었냐면은 집집마다, 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을 구해서 내야 하는 걸 가지고 공납이라고 불렀어요. 그 지역 특산물을 구해서 내야 하는 세금을 가지고 공납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흑산도 뭐 유명한가요? 흑산도 뭐 홍어 유명하잖아. 뭐 완도에 김이나 전복, 미역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처럼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특산물을 구해서 내도록 한 게 바로 공납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농민들에게 있어서 이 공납이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마을의 공납 물품이 뱀이었다고 칩시다. 그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1년에 한 번씩 뱀 10마리를 잡아서 내야 되는 공납 물품이 부과되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뱀이 언제 주로 활동하느냐?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뱀은 초봄에서부터 활동하기 시작해서 여름까지 활발하게 그 개체수가 늘어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농민들은 뱀을 언제 잡으러 다녀야 돼? 초봄부터 여름까지 잡으러 다녀야 돼. 그런데 초봄부터 여름까지는 농민이니까 뭐 해야 돼요? 봄부터 여름까지는 사실 농사일이 가장 바쁠 때예요. 그래서 사실 농민들이 농사 짓다 말고 공납 물품을 구하러 다니는 게 사실은 대단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게다가 행정상의 오류로 마을 이름에 뭐 바다 해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산속에 있는 마을인데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잡아내라 라고 하는 공납 물품이 부과되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게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중앙관청의 서리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어. 얘네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농민들한테 특산물을 걷어가지고 그걸 나라에다가 내는 사람이 바로 중앙관청의 서리라고 하는 관리였거든요. 자, 그런데 얘네가 이런 사정을 알고서는 어떤 장난질을 치느냐? 자기가 먼저 시장에 가서 공납 물품을 사다가 나라에다가 내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가서 내가 너네를 대신해서 나라에다가 특산물을 냈으니 너네는 나한테 뭘 달라? 그 값을 달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폐단이지? 이게 왜 문제지? 이거 잘한 거 아니야? 농민들 도와준 거 아니에요? 왜 아니었을까? 문제는 시장에서 뱀 한 마리 10,000원에 사다가 농민들한테 10만
10만 원 내놔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자, 농민들도 바보가 아니죠. 그죠? 시장에서 만 원에 판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만 원짜리 왜 10만 원 해달라 그래? 내가 차라리 뱀 직접 잡아서 내겠어. 라고 하면서 농민들이 바쁜 농사의 과정에도 열심히 들판과 산을 뛰어다니면서 뱀 10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나 뱀 10마리 잡았으니까 이제 너한테 10만 원 안 줘도 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설이라고 하는 중앙관청의 관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뱀은 사이즈가 작아서 안 되겠어. 다시 가져봐와. 이 뱀은 눈깔이 한 적이 없네. 안 되겠어. 다시 잡아와. 이 뱀은 껍질이 살짝 벗겨졌네. 안 되겠어. 다시 잡아와. 이 뱀은 색깔이 별론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잡아와. 요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농민들이 직접 특산물을 구해서 나라에다가 내는 것을 막는다라고 해서 이것을 방납의 폐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구했던 대가를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방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이 방납의 폐단이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공납에서 도입한 제도가 바로 무엇이었다? 그게 바로 무슨 법이었다? 그게 바로 대동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대동법. 내가 글씨 왜 이렇게 못 쓸까? 대동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동법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원래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집집마다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집집마다 부과하는 똑같은 양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왜? 왜 옳지 못하지? 진짜 어쩌다가 3반이 가장 진도가 느린 반이 돼가지고 3반에서 수업 영상을 찍게 됐을까 진짜.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사람 같은 경우 저 학교 학생은 정말 대답 더럽게 하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물론 3반 말고 다른 반이 대답을 썩 잘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심한 게 3반인데 어쩌다 여기서 수업 영상을 찍게 됐을까? 빨리 이게 다른 반의 진도가 제일 늦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반이 그래도 대답을 좀 잘 잘하니까 4반이 좀 진도가 느려졌으면 좋겠는데 자, 집집마다 부과하는 게 왜 옳지 못해요? 잘 사는 집 있고 못 사는 집이 있는데 똑같이 세금 부담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집집마다가 아니라 어디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느냐? 땅에다가, 토지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사회였잖아요. 모든 경제적 가치는 땅에서 생산이 되잖아요. 땅 많은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땅에다가 공납의 부담을 부과하게 되면은 땅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은 부담을 많이 지는 거고, 땅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부담을 안 줘도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평소에 농민들이 잘 쓰지도 구하지도 먹지도 않는 특산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산물 대신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늘 가지고 있는 거, 굳이 구하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세금으로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었느냐? 쌀이나 면 또는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농사 많이 짓는 데서는 쌀로 내. 그리고 농사 말고 옷값 많이 만드는 면이 포가 주로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서는 면으로 내. 장사 많이 하는 데서는 돈으로 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굳이 구하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늘상 사용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산물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액은요, 대략 토지 1결당 한 12두 정도에 해당하는 쌀이나 그의 값에 해당하는 면이나 돈을 걷어간 게 바로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면 원래 임금님이 전복 같은 것들은 공납 물품으로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전복죽을 끓여 드셨는데 이제는 전복 대신에 쌀, 면, 돈으로 걷는다고 했네. 그럼 임금님이 전복 먹고 싶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먹을 수 있지? 이제 임금님 전복 못 먹나? 요것만 먹어야 되나? 어떻게 먹을까? 사 먹으면 돼, 그지? 특산물 대신에 거기서 쌀면 돈으로 사 먹으면 돼요. 근데 임금님이 직접 나가서 전복을 시장에 살까?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느냐? 이른바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려운 말로 어용상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나라에 고용된, 국가에 고용된 상인이 바로 이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특산물 대신에 거둔 쌀, 면, 돈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나라에 필요한 특산물을 구매하고 그것을 정부에다가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동법의 시행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까?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까? 첫 번째,
농민들의 부담을 무엇 해줄 수 있었을까요? 크게 줄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그걸 또다시 이제 농민들한테 떠넘기면서 문제가 되긴 했었지만은 1차적으로는 어쨌든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성공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국가로 들어오는 세금 수입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금 수입 어떻게 됐을까? 늘어납니다. 왜냐면은요, 사람에다가 집집마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부과하게 됐다 그랬어? 토지에 부과하게 됐다 그랬어요. 탈세 쉬울까 어려울까? 땅은 숨기거나 도망가지가 않아요. 그죠? 탈세를 막음으로써 국가 세금 수입도 크게 늘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게 좀 중요한데요.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원래 조선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업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였어요. 상당히 자급자족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상공업이 발달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라고 해서 상품화폐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이러한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경제 파트 나오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대동법의 시행이랑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법이 시행이 되는데 왜 굳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왜? 공인, 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다가 조달하는 상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시장에 한번 떠가지고 사들이는 물건의 양이 어떨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시 말해서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서 엄청난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가 시장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건을 살려는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팔려는 사람도 나타나고,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도 나타나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고 주고받는 상품화폐 경제가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동법의 시행은 조선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세 번째 밑줄게요.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균역법은 군역에 관련된 법이고요. 밑줄게요. 군포의 부담을 1년 2필에서 1필로 줄여준 것이었습니다. 자, 원래 군나에 가는 대신에 나라에다가 세금 더 내는 제도 뭐라 그랬지? 방군수포제라 그랬어요. 그죠? 방군수포제에서 면포 2필을 군대 가는 대신에 1년에 내야 됐다라는 것이죠. 자, 면포 2필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냐? 당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생활비가 면포 3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년에 2필이면은 사실 꽤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담을 반으로 줄여준 게 바로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아주 훌륭한 개혁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조선에서의 세금 제도의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금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것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세 번째 밑줄게요. 신분제의 변화입니다. 요것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밑줄 치고 갑시다. 도망, 군공, 납속에다가 밑줄 칠게요. 양천제, 반상제에다가 밑줄을 치겠습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리냐? 힘들어. 자, 양난을 거치면서 조선의 신분제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신분제는 법제적으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느냐? 법제적이라고 하는 말은 법과 제도상으로는 어떻게 적혀 있었느냐라는 뜻이에요. 조선의 법전 뭐죠? 조선의 통치체제와 법이 정리되어 있는 법전. 다른 반에서 대답이 나왔는데 혹시 경국대전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경국대전에는 조선의 신분제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양천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양천제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조선의 신분은 두 개라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천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자유롭지 않은 신분, 노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양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반도 양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농민도 양인입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양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만을 양반이라고 불렀었어요. 원래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농민들, 자유로운 신분도 전부 다 원래는 양인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농민과 양반이 같은 신분이었나요?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죠? 법적으로는 둘이 같은 신분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천제라고 하는 것인데,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 조선의 신분제가 양천제로 운영이 되었느냐?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어떤 제도로 운영이 되었나요? 실제적으로는 반상제로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상제가 무엇일까요? 반상제 무슨 말일까요? 신분은 어떻게 나눠진다? 양반이냐? 아니냐, 양반이냐, 상놈이냐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게 반상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신분제의 모습은 실제로 이거였죠, 그죠? 그리고 양반이라는 개념도 확대돼서 적용됩니다. 원래 양반이라고 하면은 관직 소지자만을 일컫는 말이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양반은 어떤 사람들까지도 양반이라고 불러요? 관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가족과 그 가문의 일원들까지도 우리가 양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양반 가문, 우리 집안은 양반이야 라는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법제적으로는 양천제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반상제였고, 양반이라는 개념도 확대되어서 적용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신분제도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는 극소수의 양반이 강력한 특권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머지 신분을 지배하는 것이 원래 조선의 신분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랬던 조선의 신분제도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난을 거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양난 이후에요, 노비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양반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노비의 숫자가 줄고 양반의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노비의 숫자가 줄고 양반의 숫자가 늘어났을까? 그 까닭, 아까 어디에 밑줄 쳤냐면 이런 거에 밑줄 쳤어요. 군공, 납속에다가 밑줄을 쳤었습니다. 그죠? 자, 군공이 뭘까요? 군공 뭘까? 진짜 몰라. 대충 때려 맞춰봐. 군, 공. 모르겠어요. 네. 군대에 가서 공을 세운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운 겁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운 사람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인정해 줘야죠, 그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노비가 열심히 싸웠다, 노비에서 양인으로 신분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나가서 열심히 싸웠다, 일반 농민이라고 할지라도 평민이라고 할지라도 양반의 신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비는 줄고 양반은 늘었던 겁니다. 납속이라고 하는 거 무엇이냐면요, 요거 돈 받고 양반을 팔았던 겁니다. 돈 받고 나라에서 양반의 신분을 판매했던 게 납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명첩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관직 임명장이에요. 명예직인 관직 임명장인데 사람의 이름을 쓰는 칸이 비어져 있고, 돈 내면은 나라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주고 주는 게 공명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나라에서 신분 장사를 했느냐? 이유는 국가적인 위기니까. 전쟁에서 전쟁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후 피해로부터 나라를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돈 많은 양반이 아닌 사람들 찾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얼마 이상 기부해라, 그러면은 너를 이제 그 공을 인정해서 신분을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신분을 팔았기 때문에 노비의 숫자는 줄어들고 양반의 숫자는 늘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이런 합법적인 방법들은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어떠한 방법들이 더 많이 사용되었느냐? 불법적인 방법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 도망입니다.
노비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개똥이 소똥이 모두 다 노비였는데 소똥이가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노비로부터 탈출했어요. 그거를 본 개똥이 열받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나도 노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에라 모르겠다 째자라고 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에요. 도망간 노비 잡아오는 게 어려워요. 어디로 가보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기 뭐냐 그 배우 장혁 씨가 주연했던 드라마 너네도 봤다면서 그 추노 그죠? 추노꾼들 노비를 도망간 노비를 쫓아가는 추노꾼들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 봤니 혹시? 대부분 안 봤지. 그지? 하지만 짤로는 많이 봤지. 그 장혁 씨가 입에다가 뭐 감자하고 계란 같은 거 짜득 우겨 넣었다가 갑자기 슬퍼져가지고 하면서 울면서 막 이렇게 막 그죠? 많이 봤지. 그지? 실제로 그래서 조선 후기에 추노꾼들이 많이 활동을 하기는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성공률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잡아왔다 하더라도 또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노비들은 뭐 이마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낙인을 찍었잖아요. 그죠? 뜨겁게 되게 인주 갖다가 찍어가지고 노라고 하는 글자를 딱 이렇게 찍어놨잖아요. 그죠? 그래도 또 도망가요. 자유를 향한 인간의 열망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노비의 숫자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양반의 숫자 어떻게 해서 늘어나게 되느냐? 내가 양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양반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거 합격증이나 아니면은 임금님이 주신 임명장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런 거는 좀 구하기 어렵습니다. 애당초 팔지도 않고요. 자, 그러면 내가 너 양반이다라고 하는 거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원래 양반은 관직 소지자만 양반이라고 불렀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개념이 확대돼서 어떤 사람들도 관직 소지자와 그의 가족, 가문 사람들도 양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양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면 뭐가 있으면 되느냐? 족보가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족보를 구매하거나 베끼는 겁니다. 위조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양반의 신분을 얻어내거나 혹은 양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어떤 양반이 족보를 팔아먹었을까? 판매하거나 빌려줘가지고 위조를 하게 해줬을까? 어떤 양반이? 그렇죠. 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양반들 가운데 몰락한 양반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붕당 정치가 심해지게 되면서 정치에서 밀려난 쪽들은 더 이상 관직의 자리를 얻지 못하고 몰락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붕당 정치, 세도 정치 시기가 가게 되면서 더 심각해지게 되죠.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급격한 경제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거짓골 하고 사는 몰락한 양반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거에 적응 잘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록 쌍놈이지만은 양반보다 훨씬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양반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족보가 밥 먹여주냐? 팔자라고 해가지고 돈 받고 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조선 전체에서 양반이 원래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그리고 특권은 왜 특권이라 그랬나요? 소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역에 따라서는 뭐 양반이 50%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라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조사도 있었어요. 자, 50% 이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그걸 과연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아니에요. 그죠? 그쯤 되면 보편적인 권리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양반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어떻게 되었다? 약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반이 그 강력한 특권을 바탕으로 나머지 신분을 지배하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어떻게 되었다?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경제적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몰락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붕당 정치, 세도 정치 시기로 가게 되면서 더 이상 관직을 얻지 못했던 양반들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동요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1학년 때 봉산탈춤 배웠죠, 그죠? 그러면서 김준호 선생님한테 배운받은 김준호 선생님이 탈춤도 쳐주고 막 그랬죠, 그죠? 거기 보면은 요런 대사 나오죠. 양반 나오십니다. 양반이라고 하도 다 같은 양반인 줄 알줄 마시오. 계자이한 양자에 계다리 소금 반자를 쓰는 양반이란 말이요. 요런 대사 나오잖아요, 그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쌍놈들이 양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죠? 쥐뿔도 없으면서 양반이라고 잘난 척하는 놈들 재수없다라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놀리는 그런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놀리는 그런 대사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런 문학 작품들이 만들어지겠어? 실제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동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되게 먼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니까 제사도 지내고 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 집안 전부 다 양반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전체 인구의 원래 양반은 10%도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 아마도 여러분들이 양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요거나 요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집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양반 집안이 맞아요. 왜냐면 큰아버지 댁에 가면은 요게 있거든. 임명장. 임금님이 내려주신 임명장. 옥새가 지켜있는 임명장이 있거든. 야, 우리 집은 진짜 양반이다. 물론 그것도 샀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있기 때문에 양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 집안도 세도 정치 시기 거치면서 완전히 쫄딱 망한 전형적인 몰락 양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고조 할아버지 때쯤 가게 되면 집안이 완전 쫄딱이 망해가지고 정말 동네에서 애들 모아서 글씨 가르쳐주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던 그런 집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할머니 집안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집안이었느냐? 경상북도 상주하면 뭐가 떠오르지? 곶감 유명하잖아, 그지? 경상북도 상주에서 곶감 장사해가지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큰 돈을 번 게 선생님 할머니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 할머니의 할아버지였나? 아무튼 그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까지 건너가가지고 곶감 장사해야지라고 해서 곶감 팔러 일본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보느냐?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자식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선생님의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일본에 유학생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곶감 팔러 온 할머니의 아버지가 선생님의 할아버지는 유학생을 만난 거지. 얘기해보니까 조선인데 얘가 좀 괜찮네.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양반 집안이래. 사실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버지인가 선생님 할머니 집안 같은 경우에는 쌍놈 집안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이렇게 쌍놈이라고 무시당했던 게 싫은 거야. 하지만 돈은 많지. 오케이, 얘를 사회로 데려가면 우리 집도 양반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길로 바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선생님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결혼시켜서 우리 집안이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선생님의 그 큰아버지 댁은 경북 상주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곶감 말고 다른 거 팔고 계시는 한데,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안 얘기 따져보다 보면 대부분 이런 스토리들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통치체제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명의쇠퇴와 멸망이 되겠습니다. 명나라 어떻게 망했는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나라 사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줄 만한 상황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조선을 무리하게 도와줬다가 재정 부담의 증가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뒤에 후금 청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은 더더욱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정치는 온전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환관들이 날뛰면서 정치가 혼란했고 그것을 바로잡아 보겠다고 나섰던 사대부들, 신사들과 환관의 싸움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양난 이후의 명나라의 정치는 더욱더 혼란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가 혼란할 때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일반적인 농민 백성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과도한 세금 징수 등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명나라의 농민들이 각지에서 미추십시다 대규모의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명나라의 멸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명나라를 무너뜨린 사람은 바로 청나라도 아닌 누구였느냐? 농민 반란군을 이끌고 있었던 이자성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자성의 농민 반란군이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해주십시다. 1644년 명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명나라는 청의 손이 아니라 내부 반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명의 장수 오삼계라고 하는 사람이 청나라에 투항을 하게 돼요. 요게 갑자기 또 왜 나오냐? 요것도 좀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 있는 요거 뭘까요? 네, 만리장성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병자호란에서 조선을 제압한 청나라,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명나라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마음 편히 명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어요. 자, 청나라가 어디를 공격을 했냐면요, 만리장성에는 여러 개의 관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동쪽에 있는 관문, 여기 있는 관문의 이름이 뭐냐면은 산해관이에요.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있는 관문이다라고 해서 산해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산해관을 공격하는 청나라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베이징에서 파견된 장군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오삼계 장군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삼계는 이 만리장성을 넘으려는 청나라의 군대를 막고 있었습니다. 사실 명나라가 아무리 망해가고 있었고 청나라가 아무리 잘 나갔다고 하더라도 만리장성은 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는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농민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자성의 농민반란군이 베이징을 점령해버리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오삼계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정작 지켜야 될 나라가 없어져 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죠? 자, 그렇지만 좀 봤습니다. 이 이자성이라는 놈이 과연 나한테 잘해줄 것인가 못할 것인가를 좀 지켜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자성의 농민반란군들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부자들 집안을 털어가지고 재산을 몰수하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어요. 그 집 가운데 오삼계의 집안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오삼계를 깨달았습니다. 쟤는 내 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후에 이자성이 오삼계에게 항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만은 오삼계는 너 같은 놈이랑 손잡을 수 없어 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이자성이 베이징에서 20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오삼계를 잡으러 만리장성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삼계는 양쪽의 적에 끼인 거예요. 그죠? 이자성과 청나라라고 하는 양쪽의 적에 끼이게 된 겁니다. 여기서 판단을 잘해야 된다. 누구 편에 서는 게 좀 더 이득이 될까를 고민했던 오삼계, 누구 편에 서기로 한 거예요? 청나라 편에 서기로 한 겁니다. 내가 얘네 도와주면 얘네가 나한테 나중에 잘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오삼계가 청나라를 위해서 만리장성의 문을 열고 항복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만리장성은 어디서 열렸다? 안에서 열렸다? 밖에서 열렸다? 안에서 열린 겁니다. 안 그래도 만리장성 넘기 힘들었던 청나라 군대 오삼계가 문을 열어주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죠. 그죠? 이후에 오삼계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면서 그대로 베이징까지 스트레이트로 들어와서 베이징을 점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청의 교체가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미치십시다. 청나라 군대가 이자성을 축출하고 베이징을 점령하고 새로운 수도로 선포하면서 명청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후에 청나라는 중국을 장악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 중국 지배를 완성시킬 수 있었는지 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많이들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